여러분, 한국은 겨울 폭설 상황에서도 가장 빛나는 선진국입니다. 도로에 깔린 열선을 보고 나니 당장 우리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니 의원님, 그건 다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후진국이라서 중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다 베껴가기 바쁠 뿐이죠. 지금 여기가 중국인 줄 아십니까? 그런 세뇌 교육이 통하지 않는 일본이라고요. 여기 중국인 시민이 눈앞에 외국인 시의원을 향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삿포로 의회에 속해 있는 그녀는 한국을 재해방지 선진국 본보기 국가로 삼아야 한다는 외국인 시의원의 주장에 한국은 눈만 내려도 박살나는 나라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의 삿포로 대학교에서 재해재난학을 전공 중인 미하루라고 합니다. 일본 국립기상청의 재난방지 부서에 취직하기 위해 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던 저는 얼마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같은 학과 동기생들 사이에서도 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폭설이나 폭염 방지책, 심지어는 태풍이 왔을 때의 재해 대책 방법이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하나의 교과서처럼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만이 가능한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뛰어난 위기 능력과 단합 능력은 전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희 삿포로 시의원님께서도 동종 한국을 예로 들며 앞으로의 재해 방지 롤모델 국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연을 자주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만 많을 뿐 한국과 다르게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무대책 국가의 예시로 종종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시민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재해 방지 대책의 수준 차이를 더욱 여실히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시의원님께서 폭설 상황을 대비하는 한국의 선진국 재해 인프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날이었고, 강연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해 대책 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국가 경제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자연재해나 특이사항이 감지되는 즉시 전 국민에게 동시에 휴대폰 문자에 경고 알람이 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이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단 하나의 국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과 통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죠. 즉 한국은 현재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 부유함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도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97% 이상의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그들이 얼마나 디지털 문화와 인프라에 강한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발생 즉시 7분도 되지 않아 그들은 경고 알람을 국민들에게 발신하고 한국인들은 이를 믿고 따르고 있죠.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연재해가 직접 발생한 장소에서는 그 지역 지자체의 지시로 초기 대처가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매우 간단한 예시로 폭설 상황을 들어보죠. 일본이나 유럽권의 나라는 폭설이 내리게 된다면 도시 자체가 마비되며 아무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폭설이 직접 내리는 지역의 사람들은 고스란히 고립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한국이었다면 이미 폭설이 내리기 2시간 전부터 거주민들은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동영상 매체와 뉴스 매체로 이를 대비할 수 있고 이것이 한국인들의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인데요. 한국은 폭설이 쌓이는 즉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책 시스템을 통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이나 모래를 도로와 길거리에 매우 빠른 속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심각한 폭설 상황을 대비해 이미 높은 지대의 골목길이나 도로 주변에는 공용제설제와 모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 일본인들이 또 하나 경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길거리에 1년 내내 놓여있는 제설제를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제설을 돕는 도구까지 길거리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설치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공용 물건들의 눈길조차 주지 않죠. 그들은 혹시 모르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그것을 절대 훔쳐가지 않고 오로지 폭설 상황이 왔을 때에만 힘을 합쳐 그 공용 제설 도구와 제설제를 사용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즉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서가 아닌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한국의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오게 되죠. 일본과 유럽권의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부유하거나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일하게 다르면서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죠. 이것은 돈으로도 기술로도 배울 수 없는 한국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경제 성장 기간 동안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변화의 과정들을 겪었고 바로 이것이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코어가 되어 주었죠. 그 누구도 한국의 시민의식을 따라하지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눈이 쌓여서 버스와 자동차가 멈추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차에서 내려 멈춰있던 버스를 힘으로 밀어내고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죠.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에 맞춰 폭설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 폭설 상황을 살펴보면 눈에 파묻혀 있던 고립버스가 시민들의 단합 도움으로 안전하게 움직여 위험 지역을 탈출하고 승용차들이 안전하게 도로 구석에 정리되는 뉴스의 모습은 많은 국가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죠. 또한 한국에서는 도로가 얼어붙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도로에 깔린 열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그들의 시민의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시의원님의 첫 번째 강연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의 시민들은 저게 진짜 사실이냐며 꽤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고 평소 기상학과 시민으로서 한국의 재해 방지 시스템을 공부해왔던 저였지만 저조차 다소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만 가능한 재해 알림 시스템은 왜 저렇게 쉬운 걸 일본은 해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저는 왜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만 너무나 빨리 도시 시스템을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연장에 있던 몇몇 시민들은 자신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갔었을 때 실제 태풍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 일본에서는 완전히 멈추었을 정도의 폭우에도 버스와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며 각자 자신들의 놀라운 한국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도로 곳곳에 폭우와 폭설을 대비해 각종 제설제와 공용 제설 도구, 심지어 공용 우산까지 항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지만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이 저 정도였나 진정한 선진국은 저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려던 찰나 강연장 한쪽에 있던 한 중국인 시민이 시의원님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반박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시의원님의 허락도 없이 강연장 앞쪽으로 나와 방금 시의원님이 설명했던 한국의 모든 것들은 비열한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폭설에 매우 취약한 후진국은 물론 제설제조차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중국인 시민은 시의원님의 마이크까지 사용해 시의원님의 한국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한국이 아닌 전부 중국의 재해방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시의원님에게 왜 한국과 중국을 바꿔서 말했냐는 억지스러운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라고요. 세상에 어떤 시의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 상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중 하나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폭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선진국 중국이면 또 모를까 한국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아까 시의원님께서는 한국은 문자로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국민들이 그걸 따른다고 했는데 돈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휴대폰을 어떻게 쓰겠나요? 물론 TV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방지 시스템 중 하나였던 문자 발송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단 1%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중국이 더 재해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국가가 아닐까요? 한국은 고작 1%의 상위 사람들만 재해를 막아낼 수 있지만 중국은 신문을 통해 전 국민이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신문이나 TV가 문자 발송보다는 느리겠지만 한국처럼 모든 국민들이 재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폭우나 폭설에 손쉽게 무너지고 말죠.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높아서 길거리에 제설도구나 제설제를 훔쳐가지 않는다고요. 혹시 여기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러한 도구들이 길거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한국인들은 월급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길거리에 노점상 물건을 훔쳐 배를 채우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길에 이런 비싼 제설도구나 제설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설치를 하고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길거리에 이런 비싼 제설 도구들이 놓여 있으면 들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애초에 시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제설 도구가 길거리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의원님께서 속고 있는 건 한국은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영화 세트장처럼 길거리와 도로를 꾸며 그들이 힘을 합쳐 마치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촬영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실체를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꾸며진 모습에 속지 않지만 역시나 유럽권의 사람들은 그대로 속고 있는 것 같네요. 당신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과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의원님이 주장하신 제설 시스템이나 폭설 속의 도로 상황 정리는 오히려 선진국, 중국 시민들이 잘하는 행동이죠. 가난해서 자신의 살 길만 찾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남을 돕는 행위가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기상학과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한국의 실체를 이렇게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외국인 시의원님과 시민들은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님이 재해방지 롤모델 국가로 주장하신다면 중국이 더 합당한 상황이죠. 현재 중국은 인공적인 기상 시스템을 이용해 폭설 자체가 내리지 않게 하는 기술을 완전 상용화시킨 단계입니다. 중국의 인공기상 시스템은 폭설과 폭염을 이미 성층권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재해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기상 환경을 만들어냈죠. 이것만 봐도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 이러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폭설이라도 한번 내리면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수도와 전기가 하루 만에 차단되는 것은 물론 그날부터 바로 가난한 한국인들의 생존 게임이 발생하죠. 그들은 길거리에 있는 가게나 마트들을 무단으로 털어가며 모든 생필품을 훔쳐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해 상황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은 길거리에 화장실조차 없는데 어떻게 폭설과 폭우를 대비할 수 있겠나요? 오히려 중국은 폭우가 내리면 그 빗물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길거리가 청소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길거리에 노숙자마저 없어 폭우나 폭설로 인한 피해 인원이 더더욱 적죠. 자연스럽게 재해 대비 국가 1위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아닐까요? 저는 시의원님의 주장이 모두 중국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제설제를 구매할 수 있는 돈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요. 저는 중국인 시민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중국인 시민의 반박들은 전부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마치 소설 속의 주장과 다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중국인 시민은 한국을 단 한 번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듯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시민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발언이 끝났음에도 강연장 단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진짜 실체를 알아달라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연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은 중국인 시민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시민들이 왜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의원님께서는 중국인 시민의 뒤에서 손가락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시고는 모두 그저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시민들은 그저 중국인 시민의 발언을 코웃음치며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시의원님께서는 중국인 시민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뒤 단호한 반박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중국인 시민은 왜 지금 강연장의 시민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지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아무런 대꾸를 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토론이나 대화 방식이라고 한다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지만, 방금 시민의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실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정말 저와 시민들을 속이려고 말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장난질에 가깝게 억지 주장을 했던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시민의 반박들은 전부 기괴함 투성이었습니다. 시민은 혹시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한국은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시민의 발언 대부분은 거짓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국과 반대로 약 20%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류 자체가 되지 않게 오직 중국의 통신망에서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러한 정보들이 시민을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한국의 도심, 외곽 지역들은 순간적인 폭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와 여분의 제설 도구들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심 수도인 서울이나 광역도시에는 빠른 제설차로 순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외곽의 도시들은 1차적으로 이러한 제설제와 도구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기에 오히려 중심 도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죠. 중국인 시민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중심 도시나 거점, 도시는 제설 자체가 필요 없는 최신식 재해 방지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3년도 한국의 폭설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눈이 내리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서울 곳곳에 제설제와 모래를 미리 뿌려 시민들의 이동과 도로교통을 안전화시켰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장 느린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시민의 출신지인 중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재해에 무방비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중국은 영토의 크기도 넓지만 중심 도시는 물론 외곽 도시들까지 도시 인프라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빠른 제설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노숙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이야말로 제설제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나라인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폭설이 내리면 아무런 재해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그저 길거리 공안들이 낡은 빗자루로 눈을 쓸거나 삽으로 얼음을 깨는 1차원적인 방법이 최신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폭설이 내리면 도시 자체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점이 바로 한국과 명백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시민의 주장처럼 중국이 정말 선진국이라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빠르게 폭설 상황을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폭우가 내리면 배수로 시스템마저 도시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단 1시간 만에 도시 자체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해 버리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삶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 시민처럼 한국보다는 우리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짓 위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시각 한국은 딱히 폭우 대비를 할 필요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계획한 도시 배수로로 폭우가 대비되고 있지만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한국은 일본 기상청에서조차 주시하는 재해 대비 국가의 선진, 롤 모델 국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한국의 단체 문자 발송 시스템에 획기적인 영감을 얻은 일본 기상청 센터는 중심주를 시작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늘려나갔고, 이는 일본의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매우 효과적으로 줄여냈죠. 주민들이 먼저 대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의 재해 대비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들을 본받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재해 대비 시스템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은 폭우라도 한번 왔다 가면 무려 3개월 이상 도시 시스템이 정지되는 완벽한 후진국이죠.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4배 정도의 평균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이와 큰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옆에 있는 강연장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게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길거리 제설제함과 공용 제설 도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해가 되나요? 시의원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시민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며 강연장 단상을 내려왔고, 그런 모습의 강연장에 시민들은 폭설을 터뜨리며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비웃음이 아닌 하나의 통쾌한 웃음이나 마찬가지였고, 중국 시민은 시민들을 향해 뭐가 그렇게 웃기냐면서 저 영상마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모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온 중국인 시민의 모습에 모두가 진실을 알아버린 상태였고, 그녀는 그렇게 강연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시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중국인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선동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한국에 대한 진짜 선진국 모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강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의원님께서는 저희 기상학과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기상청 취직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이나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꼭 한번 눈으로 경험해보라고 했을 정도로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유학 경험에 엄청난 진심을 보여주셨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의원님께서는 현재 중국은 재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 그들이 뿜어내고 있는 매연이나 미세먼지, 심지어는 대기오염 가스를 정제하는 환경오염 방지 인프라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중국이 세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셨고, 많은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날의 강연 사건 이후 저희 학과 시민들은 대거 한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가는 단체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한국에 관심만 두고 있던 친구들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길거리 제설제함이나 도구들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겸사겸사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매우 긍정적인 한국 홍보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저 또한 최초 일본 기상청의 취업 목표를 벗어나 일단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나머지 기상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현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더욱 새롭고 믿기지 않는 인프라 시스템들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샤라포입니다. 제가 아는 교육학과 교수님이 러시아 사람들 한국어 공부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라포의 친구 폰이에요. 샤라포와는 대학교 때 알고 지내던 사이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잠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역사 깊은 도시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자랐어요. 거리에는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공기 중에는 종소리와 말이 끄는 마차 소리가 가득했죠. 역사가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곳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곳이 제 고향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모스크바를 둘러싼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제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빈곤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여왔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셨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위험천만한 높은 곳에서 작업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기계 소음과 공해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셨죠. 제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죠. 동생들의 학비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쉴 새 없이 일하셔야만 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시다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었어요. 병원비를 낼 여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셨죠. 빚까지 내가며 간신히 수술은 받으셨지만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생계는 온전히 어머니 혼자 짊어지셔야 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님은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셨죠. 하지만 그런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 절대 부모님처럼 고된 삶은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내전 이것이 삶이고 삶은 원래 그런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었죠. 부모님이 지친 몸으로 매일 집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한 주름이 가득했죠. 불평 한 번 하시지 않았지만 일이 부모님의 심신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 수 있었어요. 저 자신에겐 다른 삶을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접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제게 주어진 일자리는 부모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3D 업종과 다를 바 없었죠. 저는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적은 돈을 받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고된 일이었고 퇴근할 때면 허리를 똑바로 세울 수조차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매일 힘겹게 버티면서도 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저에겐 더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모스크바 너머 러시아 밖에 있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죠. 세계를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국에서의 기회에 대해 처음 듣게 됐어요. 한국으로 일하러 간 한 러시아 여성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보고서였죠. 돈을 모으고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흥미로운 새로운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죠. 너무 좋아서 사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읽어볼수록 아마도 이게 제가 기다려왔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직접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찾을수록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은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죠. 높이 솟은 마천루와 네온사인이 가득한 도시의 사진을 보며 저 거리를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건 한국으로 이주한 다른 러시아인들의 이야기였어요. 거기에선 일자리가 많고 고국에서의 3D 업종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고 했죠.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보상해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알아볼수록 한국에 가서 일을 찾는 것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아껴 쓰면서 한 푼이라도 모으기 시작했죠. 가족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했고 멀리 떠나는 저를 걱정하긴 했지만 제가 떠나려는 이유를 이해해줬어요. 가족들은 제가 언제나 더 큰 꿈을 꿨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꿈을 쫓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하셨죠. 마침내 몇 달간의 준비와 저축 끝에 이사 갈 만한 돈이 모였어요. 서울행 편도 티켓을 끊고 지금껏 알고 살았던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에 타자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몰려왔어요. 제 고향 가족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롭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기다려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점점 작아지는 모스크바가 보였어요. 한때 크고 중요해 보였던 거리와 건물들이 이제는 아득히 멀어 보였죠. 떠나면서도 제 삶의 한 부분을 이곳 러시아에 남기고 떠난다는 걸 깨닫자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제가 향하는 한국이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았죠.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어요. 집세와 생활비에 쫓기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어요. 매일 신문과 구직 사이트의 9일남만 뚫어져라 보면서 이력서를 넣을 만한 곳은 모두 지원했답니다.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심지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지 않는 곳도 있었어요. 차별받는 느낌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낙담하고 있던 그때 한 한국인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공원 벤치에서 구직 전단지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무슨 일로 힘들어 하냐며 낯선 저에게 살갑게 물어봐 주셨죠.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제 사정을 털어놨어요. 러시아에서 넘어와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한국어가 서툴러 걱정이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용기 내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도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허드렛 일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덕분에 이런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를 힐끗힐끗 바라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 건지 도통 짐작이 안 갔어요. 몇 분 뒤 아주머니가 제게 휴대폰을 건네시며 받으라고 하셨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주머니의 조카였어요. 운 좋게도 외국인 강사를 찾는 어학원의 원장님이셨죠. 저에 대해 간단히 들으시더니 바로 면접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노릇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우연과 감사한 일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둘러 면접 장소로 달려갔죠. 제 간절한 마음을 아주머니가 대신 전달해 주신 덕분인지 원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히 배워갈 의지가 충분하니 일단 학생들 가르치면서 천천히 적응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기적처럼 어학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 한국 엄마 같아요. 낯선 땅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값진 기회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그분도 젊은 시절에 자신을 보셨던 걸 거예요. 힘들어도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고요.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운명의 조력자를 만나 어학원에서 일하게 된 덕분에 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틈틈이 한국어도 공부하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셈이죠. 이렇게 한 걸음씩 제자리를 잡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할 멋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료 선생님의 전통 결혼식이었답니다. 제가 다니던 어학원의 동료 중 한 분이 결혼식에 초대해 주셨고 고국에서 참석했던 결혼식과는 너무나 다른 무언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 바로 수락했죠. 결혼식은 아름다운 야외 정원에서 열렸고 신랑 신부는 전통 한복을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결혼식 자체는 음악, 춤 그리고 화려한 장식들로 휘황찬란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순간마다 스며들어 있는 공동체와 기쁨의 정취였어요. 이건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닌 두 사람을 향한 그들의 공동체 전체의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게 분명했죠. 신랑 신부가 서약을 교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동경의 마음이 들었어요. 러시아에 있을 때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을 찾아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는 일은 언제나 머나먼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아름다운 서울의 정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반겨준 한국 사람들의 사랑과 온기에 둘러싸여 어쩌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어학원에서의 일과 도시 탐험에 몰두했어요. 외국인과 현지인 할 것 없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서울에서의 제 삶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죠. 동네 체육관에 등록해서 태권도 수업도 들었는데 이 무술이 요구하는 절제와 집중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말에는 근처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강아지들이랑 노는 시간을 보내며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보람과 성취감을 얻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새 삶을 만끽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는 않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거였죠. 어학원에서 추가 과외 수업도 열심히 했고 수입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저축액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더딘 과정이었고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모은 원화 한 푼 한 푼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결심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몇 년으로 흘러가면서 서울이 단지 제 여정 중 일시적인 정착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제 고향이 된 거였죠.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이곳에서 제 삶을 일궈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한국에 영원히 머물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 저를 필요로 했고 저도 가족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의 취업 기회를 알아보고 제 돈을 마지막까지 아껴 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이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건넸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난 거죠. 그의 이름은 희석이었고 같은 어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어요. 몇 달 동안 같이 일했지만 어느 날 저녁 직원 회식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희석과 처음 만난 그날 저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리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 묻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정말 보람차다며. 학생들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농담 몇 마디를 섞어가며 웃음 짓는 모습에 절로 마음이 끌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고민도 자연스레 털어놓게 되었죠.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중이라고요. 그러자 희석이가 자기도 유학 시절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공감해 주더라고요. 현지 문화에 녹아드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따뜻하게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문득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희석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 모습이 왠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 아쉬웠죠. 그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데이트라기보다는 좋은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이였죠. 함께 분식집 골목을 누비며 떡볶이와 순대를 입에 쏙쏙 넣고 한강공원을 거닐며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서로를 향한 묘한 끌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저는 희석의 꿈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어요. 현재 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접 학원을 열고 싶다는 거였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뭔가 꿈꾸는 사람 특유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석이 소개시켜준 작은 카페에 갔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 왠지 긴장되더라고요. 카페에 앉자마자 그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그러더니 처음 만난 날부터 저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사귈 수 있냐고 고백하는 거예요. 씩씩하던 제가 갑자기 더듬거리며 대답을 못하니 희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보였죠. 하지만 저도 그에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간신히 고백했죠. 환하게 밝아진 희석의 얼굴을 보니 꿈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갈 거란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없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온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랑을 쫓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일과 저축에 매달렸어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늘 해왔던 것처럼 더 많은 과외를 하고 뼈가 부러지라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희석이 같이 살자고 서울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했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죠. 하지만 제 가족도 사랑했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버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희석에게 떠나야 한다고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을 떠나는 건 제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이제는 제 고향이 된 이 도시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였죠. 그러나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이 저를 필요로 했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더라도 그들 곁에 있어야만 했죠. 떠나기 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서울의 모든 풍경과 소리 냄새를 기억 속에 깊이 새기고 싶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준 이 도시를 최대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죠. 어학원에서의 마지막 날 제 학생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교실은 풍선과 색종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떠나는 선생님을 위해 예쁜 전통 한국화를 함께 사서 선물해 주었죠. 아이들 얼굴을 둘러보며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들은 제 서울 생활의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었고 그들과 이별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울음을 참으려 애쓰면서도 당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떠나더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거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껴안으며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는 고개를 높이 든 채 교실 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어요. 물론 가장 힘든 작별은 희석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함께 보내며 남은 시간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어보고 앞으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닌 척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희석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는데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아. 그가 슬픔에 잠긴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 말이야. 그리고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의 눈동자에 담긴 애틋함에 마음이 촉촉히 젖어들었고 저도 모르게 눈가에 맺힌 이슬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당신의 사랑이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을 순 없을 거예요. 비록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운명처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당신의 품에 안겨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요. 시간이 멈춘 듯 우린 서로의 온기에 취해 깊은 포옹을 나누어 쌓여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 오직 그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의 세계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희석의 진실한 사랑과 소중한 이들의 응원 그리고 서울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제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울과 희석을 떠나 슬펐지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게 되어 들떴죠. 한국에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너무나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어요. 눈을 감고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그 추억과 경험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요. 가족을 위해 언젠가 희석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몸을 맡기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서울을 떠나는 게 달콤 씁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모험이 저를 어디로 이끌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의 일부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끝내 몇 시간의 여행과 경유 끝에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가족들을 찾으려 둘러보는데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 기쁘면서도 떠나온 삶으로 돌아가는 것. 더 이상 맞지 않을지도 모르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족들이 보였어요. 부모님, 여동생 모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서 계셨죠. 저에게로 달려와 한없이 끌어안았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집에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품에 안기자 따뜻함과 사랑이 전해졌어요. 러시아에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던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어딘지 달라 보였죠.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활기와 에너지가 그리웠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이 떠올랐죠. 가족과 함께 있어 행복했지만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듯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계속 젖어 있을 순 없었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구직 활동에 뛰어들었어요. 제 목표 달성에 도움될 만한 모든 일자리에 지원서를 냈죠. 처음에는 거절만 잇따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았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결심이었죠. 마침내 몇 주간의 구직과 면접 끝에 바르샤바의 작은 어학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다지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었죠. 제 첫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해냈다는 기분이었죠.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낸 거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서울의 친구들과 연락하며 이메일과 사진을 주고받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어학원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이 준 그 아름다운 그림을 꺼내보곤 했어요. 섬세한 붓터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그곳에서 느꼈던 사랑과 정을 떠올렸죠. 그리고 물론 희석이를 잊은 적도 없었어요. 가끔 전화하고 영상통화도 했지만 함께 있는 것과는 달랐죠. 그의 손길이, 웃음소리가. 그가 제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던 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이 거리를 뛰어넘을 만큼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의 새 삶에 적응해가면서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했지만 저에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볼수록 그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대치 않으려 했죠. 아껴서 모은 돈의 지출도 줄이고 과외 수업도 더 많이 해서 수입도 늘렸어요. 그러자 조금씩 저축이 불어나기 시작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낼 수 있으리란 걸 알았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제 가슴을 사로잡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 도시로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희석이었어요. 알고 보니 희석도 러시아에 있는 저를 잊지 못하고 연락을 계속 취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연락을 피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온다는 걸 알고 희석이 마중을 나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재회한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사랑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희석은 제가 러시아에서 힘들어했던 시간을 사과하며 앞으로는 절대 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 희석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울에 정착해 희석과 새 삶을 시작하자 설렘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희석의 곁에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함께 한 첫 번째 일은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탐험하는 거였죠.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익숙한 길도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의 사랑도 꿈도 그렇게 새롭게 피어날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희석이와 함께하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명동 거리를 다니며 노점 음식도 먹어보고 화려한 가게 앞에서 구경도 했죠. 남산타워에 올라가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에 숨이 맺을 듯했고 공원에서 오랜 시간 소풍을 즐기며 삶의 소소한 기쁨과 서로의 존재를 만끽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우리에겐 해야 할 일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에게 그 꿈이란 어학원에서의 새 일에 몰두하는 거였어요. 가르치는 일을 항상 좋아했고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단 게 정말 기뻤거든요. 수업 준비와 과제 채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실력이 느는 걸 보면 뿌듯했고 그들이 성공할 때마다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래서 보람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떠난 후로 계속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며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거든요. 이제 서울에 정착했으니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석이의 격려와 지지 속에 가족을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심했죠. 쉽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비자 신청부터 해야 할 서류 작업 그리고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들까지 하지만 반드시 해내고 싶었어요.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날을 위해 몇 달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준비했어요. 어학원에서 초과 근무도 하고 과외 수업도 더 많이 했죠. 아낄 수 있는 요금은 모두 저축했고 조금씩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며 행복했어요. 마침내 준비를 마치고 가족이 한국에 도착하기로 한 날 감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그들의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 이리저리 둘러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보였어요. 부모님은 기억 속의 모습보다 나이 드신 것 같았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미소는 여전히 제가 아는 그 따스한 미소였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여동생도 자라서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제가 아는 그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소녀였죠. 며칠간 가족들에게 서울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새로운 경험도 했죠. 제가 일하는 어학원에도 데려가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죠.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앞으로의 도전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걱정되었고 여동생도 낯선 나라에서 제자리를 찾느라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제가 이들을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었죠. 희석이와 저는 결혼에 대해 언젠가 우리만의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희석이와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글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하지만 아직은 자리를 잡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곳도 가보고 싶은 곳도 너무 많은데. 희석이는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듯 제 눈을 바라봤어요. 알아, 그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나도 내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루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거야.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고개를 끄덕이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희석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 희석이와 저는 서울에서 우리만의 삶을 읽어갔어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한 작고 아늑한 결혼식을 올렸죠.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곳도 가보고 새로운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교훈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인생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맞서 싸울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고 그 경험들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품에 안아 사랑과 격려의 말을 속삭이면서 제가 배웠던 것과 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감하고 호기심 많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끝까지 해내라고 가르치고 있었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런 거였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용기와 결단력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 제 삶이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며 감사함과 만족감에 젖었어요. 이 도시의 일부는 영원히 제 안에 함께할 거예요. 앞으로 제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이 경험과 사람들에게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